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미국의 이제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자 또 이제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의 말입니다. 이것과 같이 한국 정치도 유권자들의 심판 아래서 정권이 교체되는 일들을 이제 반복해 왔는데요. 민주화 뒤로 이제 살펴보면 대략 한 10년 정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떨까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집권 여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지 저희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인데요. 특히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이 청년층의 이반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민주당은 이번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는 그런 그 아픔을 겪게 될까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비즈니스포스의 성보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 정권 재창출에 이제 성공했던 사례, 또 그리고 실패했었던 사례,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제 민주당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입니다. 네, 성보미 기자. 우선 그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이 케이스를 좀 살펴보죠. 성공한 거는 이제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인물을 보면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인물 모두 그 유권자들의 이 개혁 심리, 여기를 좀 그 만족시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집권 여당 쪽에 이제 소속된 그 대통령 후보였죠. 그런데도 당시 대통령 그리고 당시 집권당하고는 좀 다른 색깔로 접근을 해서 마치 이게 정권 교체하는 것 같은 그것과 비슷한 느낌? 그런 기대감? 뭐 이런 걸 줬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보면 이제 대선 경선 전에 이제 지지율이 겨우 이제 2%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제 고졸이고 또 영남 출신. 정말 그 당내에서 이제 비주류의 이제 인사에 속했는데, 하지만 이제 당시에 대세라고 볼 수 있었던 이인재, 하나갑 두 후보를 특히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모두 이제 이겨내면서 역전하면서 정말 DJ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후계자다, 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50 청문회 때 이제 거침없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이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도전들,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고, 세종시 수도 이전 이것을 내놓으면서 당시에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이 충청의 민심, 이것을 확 잡아서 이회창 후보를 꺾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경쟁자였던 이회창 전 총재는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도 보수층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노무현 후보 측이 내세운 귀족과 서민, 기득권 세력과 개혁 세력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의 능력 부족이었다. 그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가요? 한번 살펴봐 주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당 내 야당이라 불릴 정도로 다른 색깔을 지닌 인물로 꼽혔습니다. 온건보수인 친이명박계와 대립하는 행보를 보이며 정반대의 길을 걸었는데요.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세종시 행정도시의 이전 백지화 법안에 반대해 부결시키면서 충청권 민심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기존 보수 이미지와는 다른 행보도 보이는데요. 당내 경선이 시작된 첫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면서 국민 대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게다가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그리고 공정 경쟁이라는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747 공약 등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친재벌 시장 만능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와 달리 민주적 시스템으로 개혁하겠다, 이런 의미를 이제 보인 거죠. 두 인물을 살펴보니까 당시 이제 집권 여당과 좀 다른 자신만의 색깔을 내세웠고, 이게 이제 중도층의 민심을 다 끌어잡은, 이게 이제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이 이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었던 것에는 그 당시에 이제 집권당과 대통령이 실책은 좀 물론 있었지만 이게 이제 정권 심판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를 좀 보면요, 두 인물 모두 이제 아슬아슬한 이제 득표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이게 보면은 당시에 이제 지지 기반이었던 그 민심이 크게 이제 이반하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달리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될 때 이때 보면은 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걸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권 교체 국면을 살펴보면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는 1위 당선자와 2위 낙선자가 표 차이가 모두 500만 표를 넘는데요. 이 말은 대통령이 누가 될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상황이 펼쳐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 선거인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는 국정농단 사태로 치러진 만큼 누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8대 0이라는 만장일치 결정으로 내리면서 집권 여당은 지지 기반이 붕괴됐거니와 정권 교체의 명분을 명백히 했습니다. 또한 10년 전 17대 대선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높게 점쳤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는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성공 시대를 강조했는데요.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목말랐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면서 정권 교체의 열망을 불지핍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정동영 후보는 이 때문에 이명박 후보에게 지지율이 2배 넘게 뒤처지면서 결국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정권을 내주고 맙니다.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그 상황을 보면은 압도적인 이제 지지율 격차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확실한 민심 위반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거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정권 교체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문재인 정부 지금은 이 지지율로 보면은 정권 교체기에 있는 그런 상태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었던 이때와 좀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했었던 그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그 이제 임기 이제 마지막 즈음인데요. 보면은 이제 문재인 38%, 이명박 32%, 김대중 31% 이렇게 나오고요. 노무현 박근혜는 각각 12% 이런 정도로 그 지지율 격차가 확실하게 나오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낙관하긴 이릅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51대 49 구도로 팽팽한 접전이 치러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캐스팅 보트를 쥔 중도층과 청년 세대에 시선이 몰리게 됩니다. 김옥희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결국 내년 3월 대선의 핵심은 누가 중도층과 청년 세대의 지지를 더 많이 이끌어오느냐에 달렸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야당의 이준석 현상에서 청년층의 민심 위반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조짐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1일 정당 지지도 조사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39.7%, 더불어민주당 29.4%로 국민의힘은 국정농단 뒤 최고치를 찍습니다. 당시 20대 응답자 가운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은 41.9%로 평균치를 웃돌았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20대 지지율이 21.3%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언급했을 때 이제 성공 사례에서 살펴본 걸 보면은 대선 주자들이 이제 유권자들의 이 개혁 심리, 뭔가 바꾸고 싶은 그 심리를 확실하게 만족시켜 줬느냐. 이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좀 살펴보면은 문재인 정부하고 일부 좀 차별을 두면서 이 기본 시리즈 이걸 내놓고 독자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 이건 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지사가 이제 민생, 경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를 먼저 선점해서 이슈를 가져가는 거.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그 KBS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나와서 이런 분석을 한 게 좀 눈에 띕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서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 인식을 심어준 점 이것이 내년 대선에서도 반복될 수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라는 것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지니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이 지사가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준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다. 기본소득 문제가 내년 대선에서 하나의 핫 이슈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 김 전 위원장은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민생 이슈를 상당히 잘 선점하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이 지사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인들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지사를 부각시킬 극적 요인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이 51대 49 경쟁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선 주자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킬 이벤트 효과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6월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에 힘입어 흥행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오르는데요. 바로 이벤트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던 셈이죠. 김옥희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가 갖춰야 할 조건 가운데 하나가 드라마적 요소다. 이걸 고려해보면 현재 보수 진영에게 좀 유리하게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노 전 대통령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이벤트 효과가 아무래도 현재 상황으로는 진보 진영보다는 보수 진영에 좀 더 두드러질 확률이 있다. 이런 말인데요. 당 밖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대표, 그리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있고요. 당내에는 유승민 전 의원, 또 원희룡 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의 경선 흥행을 위한 이 언더독 효과, 이게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이것도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현재 민주당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력한 이제 대선 주자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정치 컨설팅을 하는 박성민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가장 좋은 그림은 이낙연 후보가 한 25%쯤으로 1등을 달리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0에서 15% 정도로 2등으로 쫓아가고 있다가 경선에서 극적으로 꺾으면 이게 이제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일찍 1등으로 올라왔고, 또 반면 이낙연 후보가 너무 일찍 무너지는 바람에 이 지사가 1등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 뭐 이런 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런 점 때문에 사실 이 지사는 경선 흥행보다는 민주당 대선 주자로 빨리 등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 주자로 빨리 확정시킨 뒤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과거 성공 사례를 또 보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당시 문재인 후보보다 좀 더 빨리 등판을 해서 지지 세력을 확장하는 데 힘쓰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당시 대통합 행보를 내세우며 호남 출신인 동교동계를 포섭하고 선진통일당과 합당한 뒤 이회창 전 대선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덕분에 박 전 대통령은 민주화 뒤 대선에서 최초로 과반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은 민주당이 5년도 이제 집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과거의 이제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과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전국에 접어들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채널 후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 계속 저희들이 추적하면서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